친정은 미신이라면 질색인 집안이었고 거기 대한 묘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유래가 확실한 자부심이었다. 증조 할아버지 때였다고 한다. 크게 가산을 이루고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에도 후해 친척뿐 아니라 이웃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고 한다. 넉넉하고 자손이 창성하던 집안에 어느 해인지 집안에서 줄줄이 우환이 떠나지 않게 되자 증조 할머니가 용한 무당한테 묵구리를 해보았고 그 무당이 먼 친척까지 귀신 족보를 샅샅이 뒤져 용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찾아내어 그 귀신이 이 집의 번성을 시기해서 해코지를 하고 있으니 큰 굿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는 친척집 혼사를 보러 가 며칠 묵기로 예정된 날을 잡아 집에서 큰 굿판을 벌였는데 막 신이 오른 무당이 신장대를 들고 원기를 찾아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썩 나오지 못할까 호령을 하고 있는데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할아버지와 딱 마주쳤다고 한다. 이런 요망한 짓거리들이 있나 거기서지 못할까. 할아버지의 찌렁찌렁 울리는 호령에 무당이 버선발로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는 친정집의 자랑스러운 전설이었다. 우리는 그 전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을 이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집안으로 생각했고 누구네가 미신을 좋아한대 라고 말하면 우매하다고 무시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남들처럼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냈지만 조상을 기리고 이웃 간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지 복을 빌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아버지하고 오빠가 생사불명일 때 엄마가 새벽이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도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위해 인간이 어찌해 볼 방법이 없을 때 안타깝게 접신을 시도해보는 모습은 아직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나는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했다. 부자려니 한 건 나의 착각이니 내 문제였지만 이건 속은 거니까 누군가에게라도 책임을 떠넘겨야 할 것 같았다. 올케는 똑똑하기도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을 내다보았을까? 문화의 차이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아니라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내 것보다 저급한 것으로 얕보고 동화는 물론 이해까지도 거부하는 태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문화의 차이란 말을 만들어낸 올케에게 전적으로 공감했지만 올케에게 따질 일이 아니었다. 만만한 건 남편이었다. 또 한 번 안따노 옥가상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도 남편은 너그러우려고 애쓰는 눈치였지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외아들이었던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오남매를 낳았지만 차례차례 10살을 넘기기 전에 잃고 막내로 하나 건진 게 남편이었다. 위로 난 자식과는 달리 막내가 10살을 넘기긴 했지만 그 대신 그녀가 과부가 되어 더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하나 남은 자식이 단명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려고 절에도 다녀보고 묵구리도 다녀보다가 지금의 명륜동 박수무당을 알게 되었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이 속속들이 알아맞히는 박수한테 반한 그녀는 박수가 하라는 대로 박수가 모신 신령님한테 아들의 명다리를 해바치고 그때부터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박수가 그의 수호신이 된 걸 어쩌란 말이냐고 남편은 말했다. 남편이 나에게 자기 어머니를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하는 태도는 당당하기보다는 고자세였다.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보는 남편의 새로운 면모였다. 전쟁이 난 여름 인공치하에서도 어머니는 박수집을 찾아갔고 아들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말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무사했고 심지어는 제2국민병에 소집됐을 때도 이번에는 숨겨둘까 내보낼까 박수한테 의논했더니 박수가 불구덩이에서도 덜덜 떨면서 살아올 팔자라고 해서 붙잡지 않고 내보냈다고 한다. 제2국민병으로 소집된 장정들은 거의 다 현역이 못되고 귀가 조치가 취해졌지만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신통력을 가졌다고 믿는 명달이라는 것도 별것 아닌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무명 한필이라고 했다. 남편은 딱 부러지게 말했다. 나 하나 믿고 사신 어머니야. 이만큼 사는 거 내가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신 거라고. 아들 위안대 외엔 돈 쓸 줄도 모르는 분이야. 박수집에 가기 싫으면 앞으로는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대신 어머니가 그 집에 돈 갖다 주는 거 같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그건 어머니의 취미생활이야. 우리 어머니도 취미생활 하나쯤 가질 권리는 있다고. 그럼 난 뭐야? 난 이렇게 살림에 찌들어가도 괜찮고? 당신이 왜 살림에 찌들어? 당신 살림에 찌들지 말라고. 1년 먹을 양식에, 1년 뗄 연탄에 장작을 철철히 들여놔주고 따로 월급 갖다 바쳐. 무엇 때문에 살림에 찌들어서 돈돈하냐고. 친정에 빼돌리고 싶어서 돈돈한다. 어쩔래?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남편의 팔뚝을 세게 꼬집었다. 완력에 자신이 있다면 한 대 패주고 싶었다.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과부의 외아들하고 결혼한 게 억울해서였다. 난 속아서 한 것이다. 난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제왕하고 한 것이다. 과부의 외아들하고 결혼하면 잠자리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바보 같은 소문은 어떤 머저리가 퍼뜨린 것일까? 제왕은 씨를 퍼뜨려야 하는데 짝짓기를 불안하게 하면 무슨 수로 씨가 퍼지겠는가? 나는 그까짓 한번 꼬집어주는 걸로 시어머니의 종교요 제왕의 남편을 여발한 듯이 학대하는 쾌감을 맛보려 했지만 그의 팔뚝은 단단하고 성질은 유들유들했다. 어머니 드린 용돈이 박수집에 가는 것 때문에 시방 이러는 거 알아. 당신은 어머니한테만 새돈 드린다고 트집 잡은 적도 있는데 무당집 같이 갔다 왔다니 왜 어머니에게 새돈만 드리는지 알았을 게 아니야. 나도 알고 보면 어머니한테 인색한 놈이야. 새돈은 최소한으로 드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려는 방책이라고. 누가 은행원 아니랄까봐 남편은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을 결국은 경제 문제로 귀결시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꼬집힌 자국을 쓱쓱 쓸고는 그만이었다. 결혼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안정된 월급쟁이가 귀할 때라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졌다는 게 그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다. 남편의 생일날은 새벽같이 친정에서 떡 목판이 왔고 점심때쯤 나타난 엄마는 잘 차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해 보였다. 엄마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게 가슴이 뭉클하게 안 돼 보였다. 손님의 대부분은 결혼할 때 와서 며칠씩 묵어간 시고모, 시이모들이었고 다들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노마님들이어서 수인사가 끝나자 곧 화개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는 춘희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서 엄마의 품위 있게 절제된 음성을 가려들으며 상을 보았다. 전날부터 시어머니와 옆집 춘희 엄마가 요란한 도마소리를 내며 차린 생일 음식은 냄새도 좋고 보기도 화려했다. 마지막 손질은 시어머니가 나와서 해주었다. 잡채처럼 흔한 음식도 가늘게 채친 노랗고 하얀 알지당과 서기버섯을 가지고 새필화로 그리듯이 세심하게 웃고명을 얹으니까 차마 젓가락질하기 아까운 음식이 되었다. 어차피 입에 들어갈 음식을 가지고 너무 기교를 부린다 싶으면서도 처음으로 딸네 집에 와서 대접을 받아보는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마음 또한 속일 수 없었다. 나도 이미 시집의 식도락에 감염돼 있었다. 감염됐으니까 이질감도 없었다. 그러나 박수무당집은 달랐다. 박수무당집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박수무당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결벽증이 토할 것처럼 메스꺼리는 걸 느꼈다. 안방에 교자상이 들어가자 음식 솜씨 칭찬이 자자했고 그 모든 것이 새아기 솜씨라고 며느리 자랑하는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는 어떤 표정으로 저 소리를 들을까? 부엌에서 닭살이 돋았다. 나는 대똘의 수많은 고무신을 수도가에서 깨끗이 닦아 엎어 말렸다가 마님들이 나갈 때 한 켤레씩 짝 맞춰 대령함으로써 또 한 번 늙은이들의 호들갑스러운 칭찬을 들었다. 그건 한 번 받아봤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던 칭찬이었다. 나도 별 수 없이 시집 식구가 되는 궤도에 들어섰구나. 나는 쓸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생일날 다녀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엄마가 또 우리 집을 방문했다. 뒷간하고 사돈집은 멀수록 좋다는 엄마의 고전적 신조를 알기 때문에 반가운 생각보다는 뭔가 있다는 의심 먼저 들었다. 엄마는 동대문 시장에 햇개로 참기름 짜러 왔던 길에 들렀다면서 거의 정종병 한 병이나 되는 참기름을 내놓았다. 엄마네 것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엄마는 힘들어 보였다. 그만하면 1년은 먹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는 참기름만 내놓고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가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택시 태워드리라고 나를 내몰지 않아도 큰 길까지 배웅할 참이었다. 참기름은 뭐하러 짜와요? 엄마답지 않게. 하숙치는 집에서나 귀하지. 이 집은 먹을 건 귀한 줄 모르고 흔하게 쓰는 집인데. 좀 좋으냐. 너 시집잘가 정말 기쁘다. 전서방한테 잘해. 그 무던한 사람한테 성질 부리지 말고. 남편이 처가한테 잘하면 아내는 시집한테 그 10곱은 잘해야 하는 법이란다. 친정 때문에 내 신역이 고대질까봐 그게 걱정이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이가 뭘 잘해줬다고 그래? 엄마가 지금 동대문 시장에서 오는 건 맞는데 기름은 나왔던 길에 짜게 된 거고 원은 올케가 새로 내게 된 포목점 자리를 보러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동대문 시장의 청계천병 길은 점포의 뒤쪽을 개천 속에다 말뚝을 박고 진 학고방 가게들이 있고 반대편 먹거리 시장을 등진 쪽은 지금 건설이 한창이었다. 학고방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 날림으로 2층 집을 급조하면서 하나같이 무슨 포목백화점이란 이름이 붙어 있었다. 사가에서 오가까지의 청계천 길에 있는 양품점 거리는 비록 학고방의 반은 더러운 개천 속에 말뚝을 박고 있어도 명동 다음 가는 유행의 거리였고 멋에 굶주린 젊은이들이 넘쳤다. 아직 미도파도 신세계 백화점도 개점하기 전이었다. 동부의 노른자위 상가였고 유행의 중심지였다. 전쟁의 궁핍을 잊으려는 조급한 사치풍조가 이 거리의 활기였다.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날림 공사들이 개칠한 화려와 잘 어울렸다. 구제품을 개조한 옷가지나 일제 미제의 모조품이나 밀수품을 취급하는 개천 위의 양품장들은 장사가 잘 되어 권리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아무도 청계천에서 풍겨오는 악취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건 겉만 겨우 남루를 면했을 뿐 내복도 자주 빨아입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의 최치이기도 했으니까. 청계천변 어딘가엔 염색 공장이 있는 듯 개천물은 단순히 더럽다기엔 돌을 지나친 진한 검정물이 흐르고 있었다. 염색한 미군 군복은 노소나 빈부에 상관없이 남자들의 가장 캐주얼한 일상복이었다. 청계천 위로는 이런 군기가 흐르고 그 위 허공에 뜬 상가에는 전쟁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여자들의 사치풍조가 흘렀다. 개천의 말뚝박은 쪽만은 못해도 그쪽을 바라보며 보다 안정한 땅에 들어서게 될 포목 백화점들이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게 뻔했다. 먼저 개점한 포목점에 걸린 나일론이라는 새로운 섬유는 안개나 구름처럼 가볍고 색상이 몽환적이어서 옷을 해 입으면 둥실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옷감이었다. 그 서울 한복판 동대문 시장에다 올케가 가게를 내게 되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신축하는 상가 주인이 남편과 친분이 있어서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자리를 한 평 분양받았을 뿐 아니라 그 자리값도 남편이 내주어서 곧 개업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미처는 좀 딸리지만 그런 걱정까진 안 해도 된다. 그동안 좀 모인 돈도 있고 자리만 있으면 외상으로 물건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더라. 길거리이긴 하지만 전에 너희 올케가 도남동 시장통에서 헌옷 장사한 적 있잖냐. 그 경험 때문에 하나도 겁이 안 나고 그저 좋기만 하댄다. 그럼 하숙은 엄마 혼자서 칠 거요? 말도 안 돼. 장사 되는 거 봐가면서 조금씩 줄여갈란다. 전서방도 그러더라. 식모를 하나 두고 쉬엄쉬엄 하라고. 별꼴이야? 자기가 뭐라고 그런 것까지 지시를 하고 난리야? 뭔 뭐야. 든든한 내 사위지. 근데 왜 아직도 좋은 소식이 없는 게냐? 뭐니 뭐니 해도 여자는 시집가서 떡하니 아들을 하나 낳아놔야 그 집 식구가 되는 거란다. 알아듣겠냐? 그까지 가게터 하나 마련해주고 처갓집 식구들 혼을 몽땅 빼놓은 것 같았다. 엄마가 도무지 우리 엄마 같지가 않았다. 옳게도 한두 번쯤은 체면상으로라도 사양할 수는 없었을까? 눈치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게 서운하고 벼랑간 올 때 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처럼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따지고 화풀이할 때는 남편밖에 없었다. 안 따는 옷가상 때문이 아니라 친정 문제로 싸움을 걸려도 역시 돈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싸우기도 전에 힘 먼저 빠졌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은 나의 적수가 아니었다. 그건 참혹한 열패감이었다. 내가 돈 한다는 그의 힐난을 들었을 때 나는 친정으로 빼돌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말을 둘러댔었다. 뒷구멍으로 그런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때 나를 상대도 하지 않았었구나. 남자라고 가계부만 안 써서 그렇지 어디 한 푼도 딴 주머니 차는 게 불가능한 게 그의 투명한 금전 관리였다. 그가 따로 관리하는 보너스라는 게 있긴 했다. 그러나 그건 내가 굳이 까발릴 것도 없이 때마다 돌아오는 큰돈 쓸 일에 아낌없이 쓰고 있었다. 가을이면 1년 먹을 양식을 먹고 남게 들여놔서 이듬해 햅쌀 나올 때까지 먹고 남으면 떡을 해서 동네방네에 나눠 먹는 게 그 집의 오랜 전통이라고 했다. 여름에 묵은내 나고 바구미가 생긴 쌀을 즐거운 듯이 키질하면서 시어머니가 한 말이다. 바캉스란 말은 생겨나기도 전 전량 농간이 보릿고개니 하는 말이 장마 소식보다 일찍 올 때였다. 양식뿐 아니라 연탄도 여름에 1년 쓸 것을 한몫으로 들여놨고 아직 개량하지 않은 군불 아궁이에 집힐 장작도 청량리 나무장에서 원목으로 사다가 사람을 사 패서 마루 밑에 차곡차곡 쟁여놓고 있었다. 제때 매주 쓰고 고추 사 말리고 새우젓 들이고 김장 담그고 철철이 돌아오는 큰돈 쓸 일이 다 그의 주머니에서 따로 나왔고 그런 일을 행사할 때 그는 권위 있고 당당해 보였다. 시집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안정감도 내가 시집을 부자라고 착각하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꿈꿀 수 없는 안정감이야말로 나에게는 족쇄였다. 남편을 갈구고 따져서 어떡하든지 허점을 찾아내고 싶은 욕망은 족쇄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모색인지도 몰랐다. 이 집에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돼가는 건 하나도 없었다. 나의 꿈을 무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게 도처에 숨겨져 있었다. 바로 이런 게 시집이라는 거로구나. 무슨 돈으로 올케에게 동대문 시장에 포목전 자리를 선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나의 기대에 찬 의욕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간단히 풀렸다. 결혼 전부터 그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던 라이카 카메라를 판 돈이었다. 나는 그게 그렇게 값나가는 물건인지도 몰랐고 그게 집에서 없어진 것도 몰랐다. 안방 장롱 위에 있었으니까. 시어머니도 모르고 있었다.
장롱 위에는 그 상자 말고도 잡동사니를 넣어둔 보루바꾸가 몇 개 더 있었으니까. 신혼여행 때도 카메라를 가지고 갔고 요새도 가끔 내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했지만 그 카메라가 그 카메라하고 다르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바보 같을까? 바보처럼 묶이는 것도 모르고 묶이고 있었다. 구속감과 이질감이 나를 막막하게 했다.